네, 안녕하세요. 오늘 회계 세무 기초교육을 맡게 된 어성준 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과거에는 폴리텍 대학교라든지 아니면 금융회계고등학교에서 세무 출장 강의를 주로 했었고요. 현재는 원주에서 어성준 세무사 사무실이라는 이름으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목차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세금인 원천세, 그 다음에 부가세, 법인세고요. 두 번째는 위 세금들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 번째는 세금을 체납했을 때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연말에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천세, 부가세, 법인세입니다. 먼저 원천세를 살펴볼게요. 원천세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 징수한 뒤에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우리 세전 월급이 있고 세후 월급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전 월급이 200만 원이고 세후 월급이 180만 원이라고 할 때 이 20만 원의 세금을 징수하는 행위를 원천 징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원천 징수한 세금을 갖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에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급여 명세서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왼쪽에 833만 원 정도의 세전 월급이 있고 오른쪽에 세후 월급이 있는데요. 맨 밑에 718만 원 정도 빨간색 박스 친 부분이 원천 징수할 세금이 되겠습니다. 소득세 59만 2천 원, 지방소득세 59,200원. 위 세금들을 차감해 두셨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매달 이루어지셔야 하고요. 만약에 우리 법인의 직원들이 변동사항이 거의 없거나 월급이 많이 안 바뀌는 경우에는 매달 신고하는 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6개월에 한 번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를 반기납부 제도라고 합니다. 반기납부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1월부터 6월까지의 세금은 다음 달인 7월 10일까지,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6개월치 세금은 내년 1월 10일까지만 신고하면은 무리 없이 원천세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반기납부 신청은요, 1년에 2번만 받습니다. 6월달과 12월달 반기납부 신청을 받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원천징수 대상 첫 번째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우리 흔히들 4대 보험 가입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고용주에게 고용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분들은 세금 계산을 할 때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간이세액표는 나라에서 정해주는 간이세액표라고 서식이 따로 있는데요. 월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소득자가 되겠는데요. 우리 다른 말로 프리랜서라고 하죠. 이분들은 특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 분들을 말하고요. 우리 예를 들어서 보험 설계사 분들이라든지 또는 학원 강사 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월급의 3.3%의 세금이 붙는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일용 근로자를 좀 알아보시면 일용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요. 지급금액 마이너스 1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루 일당이 15만 원이 넘지 않게 되면 이분들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원천세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가산세가 어떻게 될까요? 원천세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미납세액의 3%가 일단 붙고요. 이렇게 서식을 잘 보시게 되면 미납 일수라고 적혀 있죠. 즉 매일매일 세금이 붙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10일까지는 원천세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천세 신고를 잘 하셨다면 이렇게 원천세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원천세 신고서를 자세하게 보시면 신고서 상에 소득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이세액 쪽에 인원 1, 그 다음에 지급액만 나와 있죠. 그러면 누가 얼마를 지급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만으로는 모든 신고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요. 원천세 신고와 별도로 여기
지급 명세서 신고도 하셔야 됩니다. 자, 원천세 신고 당시에는 소득자의 인적 사항이 신고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신고되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원천세 신고와 별도로 지급 명세서 신고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 지급 명세서 신고 좀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우리 근로소득자분들은 매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다른 말로 이거를 연말정산이라고 부릅니다. 연말정산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매년 3월 10일까지 하면 되고요. 근로소득자들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밑에 쪽에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라고 있죠. 이렇게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거 별도로 6개월에 한 번 신고해야 되는 간이지급 명세서 신고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내가 근로자가 있다, 우리 직원 중에 근로자가 있다면 매달 신고해야 되는 원천세 신고와 그 다음에 6개월에 한 번 신고해야 되는 간이지급 명세서,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신고해야 되는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신고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신고들은 다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지급 명세서 가산세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1년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 신고해야 되는 지급 명세서를 안 했을 경우에는요, 보통 1%의 가산세가 붙고요. 맨 밑에 6개월에 한 번 해야 되는 간이지급 명세서를 안 할 경우에는 0.5%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 그러면 둘 다 안 했을 경우에는 1.5%의 가산세가 붙는데 보통 연봉일 3천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3천만 원 곱하기 1.5%니까 45만 원의 가산세가 계산되는 거죠. 만약에 직원이 2명, 3명 있다면 이렇게 90만 원, 135만 원 이렇게 가산세가 커질 수 있으니까 신고 기간을 꼭 준수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거나 또는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얻어진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거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보통 10%의 세금이 붙는 것을 다 부가가치세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 구매자 같은 경우에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사게 되면 부가세가 10% 포함된 금액을 결제하고 판매자가 구매자를 대신해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우리 구매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상품을 10,000원짜리 상품을 산다 그러면은 결제할 때 보면은 11,000원이 결제되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부가세가 10% 결제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더 받은 10%를 갖고 있다가 부가세 신고 기간 때 대신 신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번 신고하면 된다고 보면 되고요. 개인 사업자는 연에 2번 신고하면 됩니다. 자, 신고 기간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1분기는 4월 25일까지, 그 다음에 2분기는 7월 25일, 3분기는 10월 25일, 그 다음에 마지막 4분기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법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직전기 공급가액, 즉 6개월 동안의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 사업자는요, 연에 4번 신고하는 게 아니라 연에 2번만 신고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대상을 한번 보면요, 직전 과세기간, 여기서 직전 과세기간은 작년 6개월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액,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들은 1년에 4번이 아니라 1년에 2번, 즉 7월 달과 1월 달에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는요, 모든 상품과 재화에 붙는 게 아니라요, 일반적으로 안 붙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특정 항목들은 부가세가 면세되며 이는 정책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수단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면세를 한번 볼게요. 잘 보시면요, 기초생활 필수품 또는 국민수행 및 문화 관련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소비자들이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면세를 해놨는데요. 잘 보시면 수돗물이라든지 또는 교육 용역, 그 다음에 여성용 생리대 또는 여객 운송, 시내버스라든지 시외버스 이런 것들은 다 면세고요. 항공기라든지 택시 이런 비싼 운송수단들은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가가치세, 가산세. 만약에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부러 알면서도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의 가산세가 붙고요. 그다음에 그냥 나는 몰랐다, 신고 기간을 몰라서 놓쳤다 이랬을 때는 납부할 세금의 2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법인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인데요. 1년에 한 번 신고 납부하시면 되고요. 보통 우리는 12월 말 결산 법인이므로 다음해 3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세 신고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영리법인과 비영리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구분의 기준은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영리 목적이고요. 수익 사업이 목적이 아니라면 비영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 방법은 본점을 국내에 두고 있다면 내국법인, 본점을 외국에 두고 있다면 외국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거의 대부분 영리법인의 내국법인일 테니까 한번 그쪽을 살펴보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법인이 갖고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법인이 청산할 때도 남아있는 재산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소득도 과세를 하게 됩니다. 자, 법인세율 한번 살펴볼게요. 법인세율은 개인 사업자보다 좀 낮습니다. 만약에 2억 원 이하라면 10%의 세금이 붙고요. 그다음에 2억 원 이상에서 200억 이하까지는 20%의 세금이 붙습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5억만 넘어가도 세금이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한다면 법인세율은 한참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법인세 신고 기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대부분은 12월 말 결산 법인이므로 다음해 3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 법인은 결산일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3월 말 결산 법인이라면 6월 30일, 6월 말 결산 법인이라면 9월 3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법인세를 신고 안 했을 경우에 가산세를 한번 살펴볼게요. 법인세, 가산세는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 말고도 정말 많지만 신고 관련된 가산세만 제가 갖고 왔는데요. 만약에 무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부정무신고는 40%, 그 다음에 일반 무신고는 20%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밑에 납부지연 가산세를 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말은 매일매일 가산세가 붙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신고 기간은 꼭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절세 팁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법인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적격증빙 잘 챙기기입니다. 우리 적격증빙은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서류들을 말하는데요. 이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 계산서고요. 두 번째는 계산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흔히들 말하는 신용카드 영수증, 물론 체크카드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현금 영수증입니다. 이런 적격증빙 이외의 서류들, 즉 뭐 거래 명세표 같은 것들을, 그 다음에 계약서 같은 서류들은 나라에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물건을 사거나 용역을 제공했다면 위 서류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농민으로부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농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어민한테 만약에 물건을 구입을 했다면 굳이 세금 계산서를 안 챙기셔도 되고요. 대신에 농민분들의 인적사항과 그 다음에 통장 이체 내역 정도만 챙겨두시면 비용 공제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접대비 한도 내에서 지출하기입니다.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와 쓰는 모든 비용들을 말하는데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6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거래처 경조사비가 있다 그랬을 때 한 건당 20만 원씩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 만약에 청첩장이라든지 또는 부고 문자, 부고장 이런 것들을 받았다면 버리지 마시고 꼭 챙겨두셨다가 법인세 신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가지급금 관리인데요. 가지급금을 설명해 드리면
통장에 있는 법인 통장 돈을 아무런 출처 없이 빼가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게 가지급금이 중소기업에서 가장 중요해야 할 점인데요. 현금의 지출이 있었지만 정확한 거래 내용을 알 수 없는 자금들은 나라에서는 대표자가 횡령했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액 감면과 공제 활용하기입니다. 우리나라 조세 세법은 감면과 공제 제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우리 회사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공제 방법과 감면 제도들을 잘 활용하시면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자, 적격증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적격증빙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가로치고 계산서가 있죠.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는 면세냐 과세냐 차이입니다. 만약에 과세 제품이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고요. 면세 제품은 계산서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이 있겠고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를 하고 적격증빙을 못 챙겼을 경우에는요 2%의 가산세가 있으니까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의제 매입세 공제 활용하기입니다. 자, 면세 물품을 구입한다면 면세는 말 그대로 세금이 안 붙기 때문에 부가세 혜택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음식점과 같이 면세 물품을 구입한 다음에 제조 가공 과정을 거쳐서 판매하게 되면 면세 물품이라고 할지라도 일정 금액 부가세 공제를 받으니까 계산서라고 해가지고 필요 없다 이렇게 무시하지 마시고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정비 챙기기입니다. 임차료든지 또는 통신비,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이런 것들은 법인 명의로 좀 전환을 해두시면 법인세,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인건비 신고가 있겠는데요. 우리 직원을 위해서 쓴 모든 비용들을 복리후생비라고 하는데 뭐 음식이면 음식, 그 다음에 뭐 옷을 사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한도 없이 부가세 공제가 되니까 꼭 인건비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차량 관련 공제가 있겠는데요. 우리 부가세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1000cc 이하의 승용차, 뭐 모닝이나 스파크 이런 것들. 그 다음은 9인승 이상 승합차가 되겠습니다. 카니발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화물차, 그 다음에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이런 것들만 유류비라든지 그 다음에 수리비 같은 것들이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이 외의 차량들은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대표님들께서 많이 질문 주시는 게 자, 렌트로 살까요? 아니면 리스로 살까요? 또는 현금으로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자, 잘 생각해 보면은 장기 할부로 사시는 게 가장 유리하긴 합니다. 장기 할부가 이자며 감가상각비 다 고려했을 때 절세 혜택이 가장 크지만 그 차이는 렌트와 리스 비교했을 때 엄청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기호에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세지원제도 제가 아까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들이 많다고 했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입니다. 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란 일정 요건을 만족한 중소기업은 창업을 한 후 5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에서 100%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대표님께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다 그러면은 5년 동안 법인세가 면제가 되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갔다 왔다면 만 36세까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만 34세를 넘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5년 동안 50%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 대상 업종으로는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 등등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일부분이고요. 더 많은 기업들이 대상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창업 중소기업의 적용 범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뭐 합병하거나 또는 폐업을 했다가 다시 개업해서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였다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도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으니까 이 경우도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이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의 작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5%에서 30%를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이거는 그냥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 업종이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이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세 감면율을 보게 되면 도소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낮습니다. 납부세액의 10%만 공제를 해주고요. 그 외의 업종 같은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이고요. 자, 공제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고용하게 되면 1인당 청년 1,200만 원 또는 청년이 아니라면 770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해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15세에서 만 29세를 말하고요. 청년을 만약에 2명 고용했다 그러면 2,4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공제 기간도 잘 보셔야 되는데요. 해당 연도 포함해서 총 3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작년에 직원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가 올해 만약에 직원을 7월 1일 날 채용을 했다면 우리 인원수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는데요. 올해 만약에 직원을 7월 1일 날 채용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올해 직원을 한 명 채용한 게 아니라 6개월치만 고용을 했기 때문에 0.5명 채용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을 7월 1일 날 처음으로 채용했다면 0.5명 곱하기 1,20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해서 6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주의사항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만 근로자만 해당이 되고요. 외국인은 안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단시간 근로자, 여기서 단시간 근로자는 한 달에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고 그다음에 대표자와 그 배우자, 그다음에 직계 좀비속 친족 관계도 안 됩니다. 또한 신고 안 된 근로자, 여기서 신고는 원천세 신고를 말합니다. 매달 하는 원천세 신고를 안 한다면 지금 고용증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파견 근로자도 안 되고요. 만약에 공제받은 첫 해 이후에 2년 이내에 근로자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공제받은 세금을 뱉어놔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A라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가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A라는 직원이 그만두겠습니다 이러면은 법인 입장에서는 다른 B라는 직원, C라는 직원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 숫자만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공제받은 금액은요, 만약에 내가 근로자를 채용해가지고 100만 원의 세금을 공제받았다 그러면은 공제받은 금액의 20%는 농어촌 특별세라고 해가지고 따로 납부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100% 공제되는 게 아니라 우리 농어촌을 위해서 20%는 써달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대표님들께서 4대 보험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절반 4대 보험료를 대표자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보험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데요. 자,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지원 대상을 보시게 되면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작년보다 증가한 중소기업이 대상이 되겠고요. 자,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만약에 청년 또는 경력 단절 여성이 증가했다 그러면 사용자 부담분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100% 공제해주고 그 외라면 사용자 부담분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지원 기간도 한번 보면요. 만약에 인원이 감소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와 다음 연도 2년간, 즉 3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고요. 야, 이거는 앞에서 살펴본 고용증대 세액공제와는 반대로 인원이 줄어들어도 추징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자, 기타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루누리가 되겠는데요. 두루누리는 뭐냐면 우리 4대 보험 중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80%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법인이 10인 미만이다. 또한
그 해당 직원이 월 220만 원 미만이고, 그다음에 신규 입사자라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8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규 입사자는 우리 해당 법인에 입사하기 전에 1년 동안 다른 회사에 입사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최저임금이 지금 많이 올랐죠?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 대표님들께서 월급 주기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만약에 우리 직원이 월 219만 원 이하라면 최대 1인당 7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이 지원 금액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3만 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7만 원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죠. 그래도 내년도 해당되니까 꼭 챙겨 주시고요. 자, 세 번째는 강원도 4대 보험 지원이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루누리는 80% 지원된다고 했죠. 그 말은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80%가 아닌 그 20%를 나머지를 강원도청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두루누리를 지원받고 있다면 강원도 4대 보험 지원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4대 보험 지원 사업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금 체납 불이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을 안 내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가산금 등의 징수입니다. 자, 세금을 체납하는 순간 내야 할 세금에서 일단 3%의 가산세가 붙는데요. 또한 체납이 1개월 단위로 가산됩니다. 자, 1개월마다 고지된 세금의 1.2%가 추가되고 이것은 5년 동안 누적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5년 동안 만약에 세금을 안 냈다, 그러면 납부해야 될 세금의 75%의 가산세가 붙는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세금을 계속 안 내게 되면 납세 증명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자,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가산금뿐만 아니라 체납자가 은행과 거래하거나 또는 기타 납세 증명서를 요청하는 사업을 진행할 때 납세 증명서 발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부 정책 자금 및 관급 사업의 제한입니다. 자, 정부에서는 매년 사업자에게 300여 종류의 20조 원 가까이 정부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이 자금의 신청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시행하는 관급 공사 및 입찰 자격에도 제한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금융권과 거래할 때 보통 대출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대출을 받을 때 체납 내역이 있으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신상 공개와 출국 금지, 그 다음에 신용불량 등록이 되겠습니다. 세금을 체납한 금액이 500만 원이 넘게 되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수 있으며 5천만 원이 넘어가면 해외로의 출국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이 된다면 고액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게 되고요. 단 체납 세금이 억울한 내용이어서 불복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국가와 소송 중이라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한번 살펴보면 체납 처분 절차. 자, 세무서에서 세금이 체납되면 먼저 독촉장을 보내게 되고요. 이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 처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진행된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겨져서 공매한 뒤에 환산해서 회수하게 됩니다. 자, 5년간 독촉장이 오지 않으면 세금이 소멸이 되는데 5년이 지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독촉장이 오면 독촉장이 온 시점부터 다시 5년이 기산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말에 알아두면 좋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증빙 수치입니다. 장부 및 증빙 서류는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들은 기장 세무사의 장부 작성에 활용되며 세무조사 등에 활용됩니다. 보통 대표님들께서는 세금 계산서를 만약에 저희한테 보내주신다고 하면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원본을 버리시면 안 되고요. 5년간 보관하셔야 됩니다. 또한 증빙이 없는 경우 의도치 않는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접대비입니다. 자, 접대비는 3만 원 초과 지출할 경우에는 적격증빙, 아까 적격증빙 같이 공부했죠. 세금 계산서, 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마지막으로
현금 영수증이 되겠는데요. 이런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셔야 합니다. 수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판단되어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살펴봐 드렸듯이 거래처 등의 결혼식과 장례식 같은 것들이 있다면 부고장과 청첩장을 꼭 챙기셔가지고 건당 20만 원까지 접대비 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고용 상황 신고인데요. 많은 사업자들이 다양한 이유로 직원 고용에 대한 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로 4대 보험이 부담된다고 신고 안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은데요. 이런 원천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대략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지급 명세서 가산세와 미제출 가산세와 지연제출 가산세가 붙고요. 그 다음에 4대 보험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서 4대 보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급여와 배당 활용입니다. 법인 대표자님들은요, 개인 사업자와 다르게 법인과 자신의 소득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1인 대표고 100% 소유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에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뺏어 쓸 수 없습니다. 법인에 있는 돈을 뺏어 쓰려면 급여 또는 배당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요. 급여와 배당 정책을 적절하게 활용을 한다면 법인의 소득을 분산해서 수령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보다 적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법인으로부터 만약에 1억 원을 수령하게 됐다 그랬을 때 근로소득으로 1억 원을 받는 것과 근로소득 8천만 원, 배당 2천만 원 해가지고 나눠서 수령하게 되면 세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근로소득으로 1억 원을 받게 되면 자, 맨 밑에 세금과 건보료로 2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붙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근로소득 8천만 원, 배당 2천만 원 이렇게 나눠가지고 받게 되면은 맨 밑에 보시면은 1,8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200만 원 넘게 세금이 차이 나니까 근로소득으로 받기보다는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적절하게 믹스해가지고 받게 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2022년 주요 세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2022년 주요 세법으로는요, 첫 번째, 가상자산에 대해서 시행 시기가 1년 유예됐습니다. 가상자산은 흔히들 말하는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원래 내년부터 과세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년 유예가 돼서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도록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만약에 내가 1세대 1주택을 갖고 있고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다면 세금이 면제됐었습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었죠. 따라서 1세대 1주택을 갖고 있고 12억 이하로 주택을 갖고 있다면 세금이 면제할 수 있게끔 상향 조정됐습니다. 따라서 9억 원이 아니라 12억 원으로 3억 상향 조정됐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임차인 분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분들이 만약에 월세를 깎아주게 되면 깎아준 월세의 70%를 세금 혜택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공제 금액이 내년 6월까지였다가 1년 더 연장이 돼가지고 2022년 12월 말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도 연장됐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